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무엇이든 처음 마주할 때의 감정이 있습니다. 놀라움, 신기함, 무서움 등등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대부분이죠. 어릴 적에 연필만 쓰다가 샤프와 볼펜을 처음 써본 순간, 쓴 커피를 처음으로 마셔보던 날, 두발 자전거를 처음 성공한 날, 자동차를 처음 몰아보던 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그것들은 더 이상 놀라운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하고 지루하기까지 하죠. 시속 80km로 달리면서 졸음이 쏟아진다는 건 운전대를 처음 잡던 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죠. 우리가 평범하다, 지루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결국 익숙해졌다는 뜻일 겁니다. 볼펜 한 자루에도, 커피 한 모금에도, 능숙한 차선 변경에도 더 이상 놀라울 게 없죠. 그렇다고 매번 새롭고 더 신기하고 더 놀라운 것들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그걸 빠져나올 수 없는 건 그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없기 때문이라죠. 다시금 익숙한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5mm짜리 쇠구슬이 굴러가면서 잉크를 내어주는 모습, 까만 물에서 올라오는 고소한 향기, 도로 흐름에 따라 물 흐르듯이 차를 몰아가는 나의 모습까지. 사실 내가 익숙해지지만 않았다면 너무나 특별한 순간들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역시 원탁의 기자들을 만나보셔야죠. 정부가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17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쪼개지고 금감원과 합쳐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또 그 사이에서 기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요. 나랏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효과적인 조직 개편 방안은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죠. 그리고 개인 택시 면허를요. 이걸 정부가 사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은행이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게 잘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그 해법까지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좀 알파벳으로 조합된 용어인데요.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요. 이 금융상품의 수가 4,3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 미국에 상장된 주식보다 100개가 더 많은 건데요. 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4개 걸로 출시됐고요. AI, 가상자산을 비롯한 다양한 테마형 이것도 많이 상장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상품이 얼마 전에 상장 1,000개를 돌파하기도 했죠. 이거는요. 일종의 펀드입니다. 예, 펀드기는 한데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서 개인 투자자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를 말하죠. 상장 지수 펀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더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 Exchange Traded Fund의 세 글자 앞자를 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 조직 개편안 이번 주 일요일에 확정될 수 있다고 하죠? 네, 강영희 정부랑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오는 7일에 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이런 그 로드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기재부 분리 그리고 금융위 분리가 조금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그리고 재정경제부로 분리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또 금융위가 가진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재정경제부가 나오는 거고 네. 금융위는 과거와 같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금감원과 함께 시장감독 기능만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008년이었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가 해체가 됐었는데 17년 만에 부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때랑 좀 달라지는 점 같은 경우에는 금감위원장이 금감원장을 겸직하지 않고 조직의 수장은 이제 각각 두는 이제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금감원은. 그래서 네. 금융위 해체로 인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견제 장치를 두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또 별도로 떼내서 금소원을 신설하고요. 그간에 이제 이거는 또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이유에서인데 지금 설명을 들으셔도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난해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도 금융이랑 금감원 구분 잘 못하실 네. 텐데.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인데 이거를 금융정책 감독 기능이 있는 이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이렇게 4개로 나누는 겁니다. 복잡하죠? 근데 이제 꼭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바꾸려는 핵심이 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였던 걸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눴다가 다시 또 합치겠다. 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박수희 이게 기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을 빼고 금융위원회가 됐다가 다시 이번에 감독을 넣어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꾼다고 하니까 이 감독이란 이름만 자꾸 넣었다 뺐다 하는 건데 사실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약간 의미는 있습니다. 감독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말 그대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나 금융사고, 뭐 불공정 거래, 소비자에 대한 불안전 판매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에 좀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고 네. 감독이란 단어가 빠지고 그냥 금융위원회라고 하고 있는 지금 같은 시절에는 이 금융위원회가 만들었던 17년 전에 상황은 뭐냐 금융산업을 좀 더 키우겠다. 뭐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금융산업의 진흥의 의미가 좀 더 강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넣는 게 좋은지 빼는 게 좋은지 매년 이 정부마다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논의가 됐던 건데 사실 정답이 없죠. 왜냐하면 금융감독이라는 체계 자체가 은행이나 보험회사, 뭐 증권회사가 존재하는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데 만약에 정답이 있다면 적어도 이게 자본주의 체제인 나라들은 동일한 어떤 체계를 했을 텐데 나라별로도 체계가 막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8년에 17년 전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당시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이란 글자를 빼고 금융위원회를 바꿨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을 좀 앞세웠는데 네. 그렇게 해서 금융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뭐 잘한 것도 있고 좀 비판을 받은 점도 있는데 문제는 그 뒤로 또 되게 대형 금융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가장 첫 해에 금융위원회가 생겼던 첫 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뭐 롤모델로 여겼던 미국 월가에서 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고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축은행 사태, 동양 사태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사모펀드 사태 줄줄이 터지다 보니까 금융 진흥에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금융 감독 또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조금 소홀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또 대두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까 강영래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독을 다시 넣어서 감독 기능을 좀 집중을 하고 금융 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이 바뀔 수도 있는 부처로 넘기고 또 별도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떼어내서 이 역시도 또 강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해서 그 결론은 일요일에 발표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하나씩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이랑 합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되면 얼마 전에 그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혁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실제로 청문회에서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이
아니 없어질 건데 그 감독 조직 개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없어지는데 뭐 열흘짜리 위원장 될 거냐. 열흘짜리 뭐 위원장 하시려고 있죠. 지금 여기 나왔습니까 이러면서 10분 만에 정회를 하고 1시간 반 동안 또 얘기를 이제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해체가 아니다. 기능 조정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뭐 역할이 필요하니까 계속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 조직 개편 관련돼서 후보자한테 직접 물었더니 그건 이제 제가 답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2억 원 후보자가 이제 즉답은 이제 피한 상태이고 어쨌든 간에 그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설득하면서 했던 얘기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해체가 아니라 기능 조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또 일각에서는 아니 간판 바꾸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민주당이 말한 대로 해체가 아니라고 하면 이라는 또 실효성 논란이 또 나왔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열흘짜리 위원장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직 개편을 한다라고 해도 이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법을 바꾸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민주당의 그 정부와 민주당의 구상대로 감독 이런 부처 체계가 개편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6개월 때문에 열흘짜리 장관 아니고요. 이제 6개월은 걸릴 텐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이영호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게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합쳐지니까 뭐 이혁원 후보자가 예전처럼 다시 기재부 차관을 가느냐? 그럴 수도 없을 테고 네. 그리고 이찬진 현 금감원장과 금융감독위원회로 합쳐지면 누가 위원장을 맡을 것이냐 또 이것도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또 사실상 실세라는 얘기도 나와요.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사실 대통령 변호인단에 있었기도 했기 때문에 네. 뭐 사시 동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친밀도로 따지면 이억원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통 관료 출신인 거고 그리고 이찬진 그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세냐 아니냐는 최고 권력과 어느 정도 가깝냐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세라는 얘기가 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 정권에서 사실 금감원장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금감원장이 그리고 또 약간 그 첫 임원회의였죠.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약간 뭐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처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안을 이제 발표를 암시한 것 아니냐라는 네. 의견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 1분 과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약간 대통령실에서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제 또 실세다 이런 존재감을 좀 확인하려고 말한 것 같다 이런 예측도 나오긴 했었죠. 네. 그러게요. 뭐 그거는 이제 며칠 후에 지켜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 주제가 나와가지고 네. 사실 이게 과거랑 달라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그랬는지 최근에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 네. 금융감독원에 들어가면 어쨌든 무슨 어떤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항목 가운데 보면 그 금융감독원 소개 혹은 뭐 금융위원회 소개 그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금융감독원 소개를 딱 그 탭을 눌러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금융감독원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원장 소개가 먼저 있고 그 밑에 설립 안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장이 누군지 그리고 원장 인사말이 먼저 나오고 그 밑에 탭이 설립 안내예요. 그래서 설립 안내 뭐 금융감독원은 뭐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와요.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원장이 이렇게 먼저 나오는 게. 이렇게 기업들도 어. 회사 소개 들어가면 CEO 소개부터 인사말부터 나오는 데가 있고 회사에 대한 뭐 비전 연영부터 나오는 데가 있고 좀 그런데 다르죠. 금융위원회에 들어갔더니 금융위원회 소개에는 우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뭐 포용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직 그 금융위원장이 밑에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각 뭔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특징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불고 있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게 달라진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일단 근데 사실 금감원은 원장 그 원의 장이 있는 거고 금융위원회는 위원회 장이 있지만 장관급이라고 하더라도 위원회다 보니까 이제 합의기구의 의장 성격이다 보니까 그 이제 직제로 봤을 때는 부처의 장관은 아닌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 또 하나 그
그 궁금한 게 일단은 금융위의 금융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융위 직원들이 이제 세종시로 출근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그게 무슨 차이야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고시 수석 맞습니다. 한 사람이 과거에는 기획재정부를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기재부가 세종 가니까 서울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금융위원회로 지망을 해서 가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수석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 행정고시에서도 재경직이라고 하죠. 이쪽에 최상위권 합격자들이 원래는 기재부 쪽을 많이 갔는데 그 서울 근무 근데 기재부는 이제 세종에 가야 되니까 서울 근무라는 그 이점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수원 수석 그리고 17기에는 이제 행시 차석이 금융위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세종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위 직원들이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좀 혼란이 적지 않은데 또 사실 금감원 역시 조금 그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좀 불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소원이 별도 조직이 될 경우에 약간 소비자 콜센터처럼 이 소비자 업무만 담당하는 업무로 해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직원들의 업무 역량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그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다수가 이제 변호사 아니면 회계사들이 많은데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금감원이 아니라 금소원으로 적이 바뀌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떠나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냥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맞아요. 네.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는 감독하고 처벌하고 통제하는 데서 힘이 사실은 나오니까 네. 한쪽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도 철저히 하세요라고 했던 건데 이게 또 분리가 되면 또 제가 내부에서 얼마 전에 금융감독원 예. 직원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금감원 앞에는 항상 원래 힘이 세다 보니까 금융회사에서 분쟁 발생하면 그 해당 금융회사 가는 거 아니라 금감원 앞에서 시위하지 않느냐. 정말 많이 시위하시죠. 요새도 시위 예. 많이 하시느냐 이랬더니 그 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저희가 그 앞에 나가서 시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네, 직원들이 라면서 내부에 약간 되게 그런 불안 심리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박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네. 금융위가 좀 조직이 축소되더라도 그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고 근무처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여의도로 가느냐, 뭐 세종으로 가느냐. 금감원 직원들 역시도 뭐 금감원에 소속됐냐, 금융소비자보호에 소속됐냐. 사실 금융소비자보호는 내적성이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떠나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 다시 좋은 분들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융감독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의 일자리 또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도 되게 불만이다. 시어머니가 너무 많이 생긴다라는 불만들이 있죠. 근데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조직 개편의 가장 핵심은 일을 제대로 하려고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의 일이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어떤 근무의 위치라든지 금융회사의 약간의 불편한 정도는 사실은 그런 목적이 분명하고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 지금 이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 대해서 설왕설래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이걸 생각이 듭니다. 왜 해야 하는지.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짚고 뒷부분에 또 이야기를 할게요. 또 하나 큰 이 덩치라고 해야 될까? 기획재정부 내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너무 큰 이제 공용 부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산안을 전담하는 예산실을 기재부 내에서 떼서 뭐 총리실 산하에 둔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재부도 그러면 쪼개지는 걸까요? 기획재정부라는 부처가 지금 현재 있는데 매우 큰 공용 부처이죠. 그래서 기획과 재정 두 가지를 담당합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전반을 플래닝, 그러니까 네. 계획을 하는 기획이라는 의미이고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는 곳이라는 뜻인데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명박 정부 때 어떤 논리를 내세웠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이제 2008년 그때는 정부 부처를 오히려 키웠습니다. 공용이
멸망한 것은 덩치가 커서가 아니라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대형화시켰고 네. 그 정부 부처가 대형화된 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는 적어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의 기능은 이제 떼어내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있었고 재정경제부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큰 부처 두 개를 좀 나누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물론 그것도 그냥 덩치만 크다라고 해서 뭐가 나쁜 거냐 국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걸 이제 일요일에도 아마 설명이 나오긴 할 텐데 중요한 건 정부 조직 개편하는데도 예산이 수백억씩 든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그래서 겁니까? 기재부 분리하는 것만 해도 뭐 5년간 480억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사실 헛돈 쓰지 않으려면 아까 박수익 기자가 계속 강조한 대로 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한 대국민 설득 과정이나 아니면 명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이게 이제 약간 그냥 그 외부에서 바라본 시선에서는 이런 조직 개편이 뭘로 익히냐면 전 정권 지우기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거랑 이거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려면 왜 바꾸는지,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게 우리 미래 경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뭔가 설명 과정이 잘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저도 기획재정부도 출입해봤고 금감원도 출입을 해봤습니다만 딱히 이 조직을 빨리 바꿔야겠는데 조직 구성을 좀 여기랑 합치고 저기랑 떼내고 해야 하는데라는 걸 사실 별로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떤 뭐 불편함 아니면 뭐 세금 낭비라든지 비효율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조금 더 이제 설득 작업은 더 필요해 보이네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박수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경제 정책의 모토가 창조 경제였지 않습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미래 창조 과학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직 개편은 사실 항상 뭐 당연하게 있는 거죠. 그 정부의 철학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민간 회사에서도 CEO가 바뀌면 CEO의 철학에 맞게 조직 개편을 하듯이.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 창조 과학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이 창조는 무엇인가 되게 좀 모호했단 말이죠. 어떤 정책 방점이 찍혔는지. 그러고 난 뒤에 정권이 바뀌면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 또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니까 고란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정부 지우기 성격 뭐 그것보다는 좀 더 분명하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을 하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꾸기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그 정부가 5년이잖아요. 5년 기간 내에 한 번의 조직 개편이 아니라 어떤 중점을 두는 것을 바꾸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네. 네, 강연이 이번에도 사실 기재부 금융위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를 통폐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산업자원 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내서 이제 환경부에 통합해서 또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출범한다고 하고, 또 뭐 이 부총리 체제는 유지를 하는데 지금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안도 보고 있고, 또 뭐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렇게 뭐 확대 개편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고치려고 하는 게 조금 과도한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워낙 이게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대표적이었죠.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는데 결국 못했잖아요. 야당이랑 합의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뭐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하겠지만 약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도 한번 내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반에 또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펀드처럼 운용되지만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알파벳 세 자로 이렇게 부르죠. 미국 증시에서는요, 이 상품의 수가 전체 상장사 수를 넘어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000개 이상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3700님이 정답 ISP 펀드. 라고 보내주셨는데 ISP 펀드는 뭐지? 저희가 모르는 뭐가 있나요? 네, 그래서 ISA 뭐 이런 거랑 막 헷갈리신 것 같은데 8233님은 저는 좋아하는 선배랑 같이 청주에서 천안으로 납품 가면서 듣습니다. 당첨돼서 선배한테 성공 예감 자랑하고 싶어요라고. 오, 이건 당첨 야, 시켜주셔야죠. 훌륭하신 분들이네. 예, 그 영업 가시는지 뭐 납품 가신다고 했구나. 예, 일 잘 마치고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동희님은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이것 허용해 주세요라고 또 정책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6521님은 항상 성공 예감 응원합니다. 매번 보냅니다만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6521님도 저희가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5194님이 강력한 힌트를 주셨네요. 예, 저희가 이제 상장지수 펀드라는 것 힌트를 드렸는데 외계인 ET가 만든 펀드인가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의 정답 그리고 의견도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기자분들 택시 혹시 자주 타세요? 자주 탑니다. 아무래도 급한 곳 갈 때는 곧 타죠. 많이 타죠. 사실 택시 없이는 정말 살 수 없죠. 정말 편리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도 또 이 라디오를 택시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기사분들의 고령화 속도가 참 빠르고요. 뭐 대부분의 산업도 그렇습니다만 택시비는 또 오르고 있고 해서 택시 산업 전반적으로 또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한국은행이 관련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선은 이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누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강혜원 기자. 한국은행이 택시 산업 구조 개혁안이라는 걸 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이 지금처럼 준비 없는 상태로 자율주행 택시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은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택시 종사자들의 출구 전략을 미리 마련하고 그래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한 건데, 그래서 지금 그 택시 개인 면허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뭐 기금 마련이라든지 뭐 소각 방안 이렇게 한국은행이 이제 택시 산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자율주행차라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구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런 택시 관련된 보고서를 냈다는 거에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이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2년에 배씩 늘어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전후방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대규모 투자 그리고 상용화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전통적인 개념의 택시가 주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자율주행 택시는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아직 시험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경쟁력이 특정 지역에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담긴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이 보고서를 내는 걸 보면은 사실은 택시가 아니라 교통 혹은 교통산업 전반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앞서서도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사회적인 운을 띄우는 일들을 좀 하죠. 왜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이나 잘하면 되지 왜 저런 보고서를 내느냐에 대해서 약간 의문스럽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총재가 뭐 한 자리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이차영 총재의 그 의도는 뭐냐면 한국은행이 과거에는 조용한 절간이다, 하는 사다
라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외부와 소통이 부족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은행의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하고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좀 해결책을 주겠다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도 취임사에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이차용 총재가 한국 경제가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총재를 맡은 지금은 우리 경제가 그냥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그런 시기가 아니야. 그렇죠. 산업 정책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에서 민간 주도의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위해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정책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장기 저성장 국면을 피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장기 저성장 국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달라지고 있는 창의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이 택시 산업 역시나 자율주행 택시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게 지금 시대의 트렌드고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구조개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한 거고 사실 택시 산업의 구조개혁을 한다라는 얘기는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뭐 희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준비해야죠. 대한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저는 상당히 그 보고서가 그렇죠. 굉장히 대책까지 딱 이렇게 마련한 걸 보면서 그럴듯하다. 뭐 사실 이거는 뭐 민간 연구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제언이고 과거에 한국은행은 제가 출입할 때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캐비넷이 많다 그랬어요. 캐비넷. 연구 보고서 나오고 잘 읽었다 하고 다시 캐비넷에 넣어놓는다. 뭐 좋은 정책 제언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네.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뭐 몇 대까지 늘리네 뭐 이런 발표들도 또 하고 있는데 그러면 2878 쓰시는 분처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우버, 타다 불법화될 때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에는 그 충격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미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대표적인 이제 타다 금지법으로 통하는 승차 공유를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고서 저도 되게 나름 잘 만들었다 웰메이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율주행 택시라는 게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때는 일단 개인 택시라는 개념은 완전히 없어지잖아요. 인간이 택시를 운전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 택시는 아예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법인이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때도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이제 운전자는 없지만 그만큼의 IT 기술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작은 영세 법인 택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에 또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것이고 네. 그렇다 보면 점차적으로 개인 택시 또는 중소규모의 법인 택시에서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러면 이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우리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지 않도록 그냥 계속 진입을 막아야 되냐라는 고민의 기로에서 이제 하늘의 보고서는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택시 기존의 어떤 개인 택시 면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많이 동감이 되는 얘기들. 저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외국인들 우리나라 정말 많이 이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코리아에서는 우버가 안 되냐고 그랩이 안 되냐고 그럼 옆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엄청 선진국이고 IT 앞서 나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냐. 이제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걸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 정책 재원도 뭐 개인 택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 뭐 정부가 좀 예산을 써서라도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제 현실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은이 보고서에 제시한 그 해결책 대책이 네.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택시 면허 총량 제한을 이제 완화하는 것이 기요하며 이게 있고요. 두 번째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택시 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엑시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엑시 플랜이 아니라 기존 택시 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갈등을 이제 최소화하는 엑시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뭐냐? 적정한 가격의 면회를 매입 소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야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익공유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보상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는 이 보고서가 참 괜찮은 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부분에 있어서 과거 성공적으로 택시 면허를 매입한 호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해외에서 어떻게 이 택시 산업을 굉장히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뭐 외국 사례까지 첨부를 해가지고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엑시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율주행 택시의 비용 일부를 뭐 택시 하시는 기금으로 분들한테 마련하는 거죠. 기금으로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또 하나 면허를 이제 사드려야 되고요. 직업을 찾든지 아니면 기존의 면허를 사들이는데 네네.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호원님이 은퇴 후에 개인 택시 하려고 라이선스 취득해 놨는데 자율주행 나오면 어찌 되려나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이 정말 필요할 것 같네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이돈영님이 전북 군산에서 개인 택시 한지 만 7개월 됐는데요. 택시 관련된 부분이 언급돼서 급 관심이 갑니다. 이제부터 30년은 해야 하는데 밥벌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참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또 비껴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호주 사례를 저는 이런 일이 있었다 싶었는데 예. 서호주 정부가 우버로 인해서 택시 기사들 삶이 어려워지자 선제적으로 택시 면허 매입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운송업체 탑승객 요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면허 매입을 진행을 했고요. 최저 취득 가격을 이제 10만 호주 달러로 두고서 매입을 추진한 결과 1년 만에 1,035개 면허 전량을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우리는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해외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택시 종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엑시 플랜 이거 뭐 실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장미룡님이 자율주행의 신뢰도가 아직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시행착오를 서두를 필요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존과 대책으로 가면 좋겠네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 기술은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제도적인 것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선 기존의 택시와 자율주행 택시 어떤 걸 선호할까요? 혹은 승차 비용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밤늦은 시간에 사실 택시를 여전히 잡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이제 택시 수요는 밤늦은 시간에 많이 몰리는데 정작 그 시간에 공급은 실질적으로 통계를 봐도 줄어듭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택시 운행 대수가 뚝 떨어지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개인 택시 운전기사 분들이 좀 고령화 되기도 하고 또는 심야에 이제 취객들 되게 많고 하다 보니 응대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운행을 하고자 하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 택시는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그러니까 시간대에 대한 어떤 선호 불선호가 없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승차 공유 서비스도 사람이 결국 운전하기 때문에 약간의 선호도는 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있을 때도 밤에 그렇게 택시가 잘 잡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주행 택시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비자의 편의에 조금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을 테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이게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도입되다 보니까 그렇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뭐 자율주행 택시의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던 자율주행 택시 회사들이 망할 수 있겠죠. 네. 소비자들이 외면하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그 택시가 잘 잡기 어렵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택시 기사분들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셔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네, 요금이 그렇죠.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야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서 한은에 따르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의 10% 정도만 돼도 7,000대 정도인데 이게 이제 그 심야 시간대에 도입이 되면은 소비자들이 얻을 후생이 연간 한 1,600억 원 정도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배경을 보면은 사실 이게 뉴욕 사무소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낸 것도 아니고 뉴욕 사무소 분들이 낸 건데 그분들이 이걸 왜 썼나?
뉴욕은 이게 엄청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너무 위기감을 느낀 그렇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 안 올 수가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걸 이대로 받아들이면은 정말 이러다 다 죽어 이러는 거죠. 택시 기사님들도 지금 그렇고. 5147 쓰시는 분이 자율주행 업계에 있는데요. 최소 20년 안에는 상용화 어렵습니다. 걱정 마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우리나라 자체 기술은 지금 좀 맞아요. 속도가 느리지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그게 상용화가 되고 있고 또 0356님이 대형 화물차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25톤 탱크롤이 운행한 지 2년 됐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미 테슬라도 그렇고 그 트럭 자율주행 차를 또 준비하고 있고 이미 중국에서는 광산에서는 아예 트럭이 혼자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으니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다라는 것도 좀 빨리 깨닫고 또 준비를 하나하나 또 같이 해나가야겠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은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알고라는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앞에서 저희가 자율주행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기차 그 사이에서 분명히 이 기술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챙겨보시는 게 있죠. 바로 보조금인데요. 또 그 보조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 이게 헷갈리기도 합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또 유리할까요? 그거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전기차 판매량이 막 금리 올라가고 하면서 뚝 떨어졌다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최근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네. 이 지난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매년 감소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가 쭉 이어졌었고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예. 상황 때문에 더 꺼려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극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산 대형 완성차 회사들이 잇따른 신차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었고 네. 또 이제 수입차 브랜드도 전기차를 계속 내놓으면서 수요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록 통계를 살펴보면 네. 올해 7월까지 국내 전기차 누적 신규 등록 대수가 약 11만 8천여 대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 지난해보다 45% 넘게 급등한 이제 상승한 수치이거든요. 네. 이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추해 봤을 때 하반기 실적은 연간 20만 대 돌파도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좀 회복이 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최악을 벗어났고 네. 좀 나아지고 있는데 또 중요한 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이 줄어들면 네. 또 판매량도 좀 둔화되던데. 그렇죠. 가격 중요하죠. 네. 요즘엔 전기차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확정 보조금은 보통 연말 연초에 정부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확정안을 가지고 이게 딱히 딱 뭐 내년에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가장 최근에 환경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 관련 내용이 있는데 구매 보조금이 일단 올해와 똑같이 전기차는 대당 승용차가 300만 원, 전기 트럭과 같은 화물차가 1억 원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사실 이제 환경부가 2011년부터 쭉쭉 매년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좀 줄여왔었거든요. 대신 확대 비중을 좀 늘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전기차 화재라든지 위험성이 부각이 되면서 보급이 좀 정체하니까 깎지 않고 좀 유지를 하자라고 내년도에는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30만 대 수준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일단 승용차 기준으로는 대당 300만 원, 화물차는 1억 원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편성만 된 거 보면. 네. 근데 또 이게 헷갈리는 게
국산차냐 수입차냐 또 아. 차량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보조금 금액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차값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확실히 좀 다르고요. 네. 승용차 기준으로 5,300만 원 미만일 경우는 100% 지원을 받고 네. 5,300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는 절반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 8,500만 원 이상은 이제 미지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궁금한 점이 바로 이 성능 기반의 차등 지급이라는 명목인데요. 예. 주행 거리나 충전 속도 그리고 안전 기능 등이 더 우수한 차량에 조금 더 보조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저온과 상온의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적으면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충전소를 깔았느냐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기도 하고 또 구입하는 사람이 청년층인지 차상위 계층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 배터리 상태나 안전 기술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보조금을 더 받고 못 받는 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좀 단순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요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비자들이 이거 따져보기는 너무 어렵고. 어려워요. 네. 또 하나가 그럼 전기차를 중고로 사도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중고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인데 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중고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최초 등록일로부터 한 2년 이상 지났을 경우 한 100만 원에서 400만 원 수준의 지자체별 보조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이 부분 역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지자체별로도 주는 보조금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헷갈립니다. 어느 지역에선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 네. 통합 누리집 정부에서 무공해차.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별로 보면은 이게 몇 배? 거의 10배까지도 지역에서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 맞아요. 이게 지자체별 재정 여건 그리고 보급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금액을 더 주고 덜 주고가 있는 것인데요. 네. 확실히 이제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 보조금의 양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나 광역시와 같은 즉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기차 수요가 확률적으로 많은 곳은 큰 금액을 지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네. 비수도권과 같이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적은 곳은 전기차 보조금이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차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기준 한 평균 6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네. 이제 경북 경주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오. 거의 9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굉장히 크죠. 이처럼 국비와 시도비 조합에 따라서 또 지역별 차별화 정책이 반영되고 있고 적극적인 보조금 지급 지자체일수록 구매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네.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는 2년 안에 타 지역으로 판매한다면 보조금을 이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북 경주 가서 네. 510만 원 보조금 받고 그렇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악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2년 내에는 안 된다. 네, 그래서 2년은 잘 타셔야 된다. 그 네, 라고 볼 지역에서.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자동차 세금은 이제 지방세다 보니까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이거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뭐 보조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뭐 차량 신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기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타이밍인가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건 어때요? 네, 이렇게. 전기차 지금 사도 되냐?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보조금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뭐 저가형 전기차도 많이 나왔고 배터리 안전이나 주행 가는 거리도 이제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살 계획이 있다면 이제는 구입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일단 집과 회사, 즉 A와 B 두 거점 사이에 한 곳이라도 충전소가 있다면 이제는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두 지점에 마땅한 충전 시설이 없고 충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근처의 장소로 조금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하면 다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충전이 가장 또 신경 쓰이는 일이라서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충전 시간이 계속 단축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또 하나가 비아디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TV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른바 이제 가성비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다 같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전기차 가격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게 이 배터리 팩이거든요. 네. 배터리 팩의 원자재, 즉 리튬이나 니켈이나 코발트 가격이 한때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국제적으로 좀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기술 효율 개선 덕분에 원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긴 발판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산 전기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산 완성차 회사들도 저가형 전기차를 많이 또 쏟아내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확실히 전기차 가격이 더 낮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업계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파격적으로 저렴해질 것이다라고까지는 보지 않고요. 워낙 뭐 고급 수입 전기차나 대형 SUV 그리고 여전히 배터리는 크면 클수록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오는 원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뭐 많이 내려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안정세가 쭉 유지될 것이다라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파격적으로 저렴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도 조금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하이브리드카 타시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네. 3001님이 수소차도 보조금 해당되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수소차 보조금 있습니다. 심지어 금액도 상당합니다. 오.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 원이나 되거든요. 전기차에 비하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아무래도 수소차 개발 단가가 좀 차 비싸고 수소차 훨씬 비싸죠. 네, 그만큼 차 가격이 조금 셉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원으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많은 편입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 요즘 가장 잘 팔리는 또 그렇죠. 차이긴 한데 네. 보조금이 없습니다. 네, 국비 보조금이 아예 폐지가 됐고 보조금 안 줘도 잘 팔리니까.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개별 소비세나 교육세 같은 각종 세제 혜택도 있었는데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전혀 가구에 한해서 일부 취득세 감면 혜택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노후 경유차 그 폐차하면 네. 혜택 받을 수 있는 거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습니다. 네. 이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새차 구입할 때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좀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인데요. 네. 이 환경부가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친환경차로 교체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 또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괜찮죠. 이 외에도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이 조기 폐차 보조금을 더 높이거나 LPG 화물차를 신차 구입할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주는 여러 가지 별도 제도도 있고요. 나는 이제 디젤차를 계속 쓰고 싶다. 아무래도 연비라든지 지금 차를 굳이 바꿀 여력이 없다. 이러면 이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9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2부에서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